출신 지역이 삶을 꽤 뜻밖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귀지가 귀를 막을 확률도 그중 하나입니다. 동아시아인이라면 귀지는 거의 확실히 마르고 하얀색일 겁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출신이라면 맞춰볼게요. 노랗고 끈적거리죠? 그렇다면 좀 불쾌한 소식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친구들보다 귀가 막힐 확률이 더 높거든요. 끈적한 귀지는 쉽게 뭉치고 이도를 따라 내려오면서 먼지와 이물질을 모읍니다. 그러다 빵! 귀마개가 생기는 거죠. 면봉이나 이어버드로 밀어 넣으면 오히려 악화됩니다. 마른 귀지는 잘 부스러져서 귀 밖으로 훨씬 쉽게 빠져나옵니다. 과학자들은 이 귀지 차이가 ABCC10이라는 단 하나의 유전자에 달려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이 유전자의 A형을 2개 물려받으면 세포가 특정 유성분자를 분비하지 않아 마른 귀지가 됩니다. G형을 하나라도 물려받으면 그 분자들이 분비되면서 축축한 귀지가 됩니다. 이 유전자는 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포크린샘이라는 특수한 땀샘도 조절하죠. 이 땀샘은 일반 땀샘처럼 체온을 낮추지 않고 단백질과 지방이 가득한 진한 액체를 분비합니다. 이 액체 자체는 냄새가 없지만 박테리아가 뷔페처럼 먹어치우고 그 부산물이 바로 우리가 아는 채취입니다. ABCC 슈빈 유전자가 이런 성분을 분비하지 않으면 박테리아가 분해할 게 없어서 땀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른 귀지를 가진 사람 중 많은 이들이 데오도란트가 필요 없습니다. 땀은 나지만 같은 방식으로 냄새로 변하지 않거든요. 데오도란트 문화가 일부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다른 곳,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글로벌 마케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마른 귀지는 동아시아에서 흔한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대다수가 A 변이를 가지고 있죠. 유전자 지도 분석에 따르면 이 돌연 변이는 수만 년 전 동북아시아에서 나타나 인류의 이동과 함께 천천히 퍼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유전자는 그냥 퍼지지 않습니다. 진화는 생존이나 번식에 유리한 것만 유지하니까요. 그럼 어떤 이점이 있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기후를 지목합니다. 고대 동북아시아는 추웠습니다. 혹독할 정도로요. 쉽게 증발하지 않는 땀은 영하의 기온에서 치명적입니다. 유분이 적은 분비물은 땀을 빨리 말리고 열 손실을 줄이며 저체온증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 다른 이유는 냄새가 곧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강한 채취는 추적을 쉽게 만들죠. 사람뿐 아니라 포식자에게도요. 소리가 잘 퍼지지 않는 울창한 숲이나 눈 덮인 지형에서 냄새는 여기 모깃감 있어요! 라는 네온사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냄새가 적으면 원치 않는 조우도 줄어들 수 있었겠죠? 이 이야기가 특별한 건 이런 사례가 정말 드물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특성 대부분은 하나의 유전자로 결정되지 않아요. 키, 피부색, 지능은 수백에서 수천 개의 유전자가 오케스트라처럼 함께 작동합니다. 하지만 귀지 유형은 DNA 설명서의 오타 하나입니다. 글자 하나만 바뀌면 몸이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죠. 인터넷 괴담 공장이 되기 전에 몇 가지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마른 귀지가 더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축축한 귀지가 위생이 나쁘다는 뜻도 아닙니다. 냄새를 만드는 것과 감지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일부 집단은 특정 냄새에 더 민감한 유전적 변이를 갖고 있고 다른 집단은 거의 감지하지 못합니다. 같은 냄새에 한 사람은 강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이유죠. 어떤 사람들은 후각 과민증이라 해서 비점삼적으로 예민한 후각을 가집니다. 꽤 드문 특성이고 아직 연구 중이지만 유전자가 분명히 관여합니다. 특정 유전자 변이가 후각신경세포의 발달과 냄새 분자가 코 수용체에 도달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극도로 예민한 후각을 가진 사람 중에는 땀 같은 특정 냄새를 부정적 결과나 불쾌한 기억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냄새에 관해서는 문화가 생물학 위에 쌓입니다. 강한 채취를 풍기는 사람이 적으면 그 사회는 위생기준, 향수 사용법, 심지어 냄새에 대한 사회적 기대까지 다르게 발전합니다. 채취는
땀을 얼마나 흘리느냐와 무관합니다. 핵심은 박테리아지 땀이 아닙니다. 데오도란트도 땀을 멈추는 게 아니라 주로 박테리아를 방해해서 앞치 파티를 못 벌이게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묘하게 익숙하다면 더 큰 패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DNA가 뭔지도 몰랐던 조상들이 수천 년 전에 작성한 코드를 끊임없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고대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채 돌아다니며 그것이 조용히 현대 생활을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고수를 먹었을 때 어떤 사람은 왜 비누 맛을 느끼는지 궁금했던 적 있나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이것도 유전자 때문입니다. 고수에는 알데하이드라는 천연 화학 물질이 있어 대부분이 즐기는 상큼한 강규량을 줍니다. 하지만 일부에게는 같은 알데하이드가 코의 후각 수용체를 자극해서 압도적인 비누 맛이나 심지어 역겨운 맛을 느끼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상과 유전적 배경에 따라 약 3에서 21%의 사람들이 비누 맛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고수를 좋아하는 사람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유전자만이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문화적 노출과 고수를 먹은 빈도도 미각에 영향을 주지만 DNA가 기본 민감도를 결정합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식물의 건조 열매인 코리앤더 씨앗에서는 비누 맛이 나타나지 않는데 같은 알데하이드 조합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당불내증도 몇 가지 유전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한때 거의 모든 성인이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팠고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이후 인간은 아기 때만 유당을 소화할 수 있었거든요. 모유 수유를 멈추면 몸은 유당을 분해하는 요소인 락타아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치즈나 요거트를 좋아하더라도 대부분의 성인은 유당불내증이었죠. 그러다 약 10,000년 전 농경 초기에 인간이 소, 양, 염소를 가축화하면서 안정적인 우유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고대 유럽인들은 성인의 유당 소화 능력이 진화하기 훨씬 전부터 우유를 마셨습니다. 락타아제 없이요. 그런데 예상만큼 불편해하지 않았죠. 아마도 치즈나 요거트 같은 발효 유제품이 생우유보다 유당이 훨씬 적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유당 소화 능력은 실제로 왜 흔해진 걸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유제품이 맛있거나 영양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흉작이나 질병이 공동체를 덮쳤을 때 유당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유당은 장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기근이나 질병 시기에는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유당을 처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던 거죠. 유아기 이후에도 락타아제 생산이 멈추지 않는 이 유전적 변화를 락타아제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우유가 위험한 실험에서 안정적인 칼로리원으로 바뀌었죠. 오늘날 북유럽인과 오랜 목축 역사를 가진 일부 아프리카 집단에서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인과 많은 원주민 집단에서는 훨씬 드물죠. 보시다시피 성인이 우유를 마실 수 있게 된 건 누군가가 시리얼에 우유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생존 압력 때문에 퍼진 거고 인간이 함께 살아온 동물과 나란히 진화하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다음에 누가 귀지나 채출을 가지고 농담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떠올려보세요. 진화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화석도 뼈도 아닌 기후와 생존, 이주, 그리고 우연히 빚어낸 살아있는 생물학이요. 아주 작은 유전자 글자 하나가 조용히 수백만 명의 일상을 바꿔놨고 대부분은 그걸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